자, 교과서 20쪽 펼칩니다. 자, 지금 배울 부분은 문명의 탄생 부분인데요. 문명이라는 거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일단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면 이 네 가지 문명을 손꼽아서 얘기할 수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이 네 개 문명 말고도 요즘에는 다른 지역에도 문명이 존재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리고 그랬겠지만, 일단 주요 문명으로 발전한 고대 문명은 이 네 개의 문명이고, 교과서에서도 이 네 개의 문명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시간에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 네 개 문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지금 4대 문명이라고 흔히 얘기했던 이 문명들의 공통점을 먼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 문명들의 특징은 큰 강과 가까운 곳에 문명을 발전을 시켰어요.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면 이 지역에 있는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이 두 개의 큰 강이 있는 곳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집트는 말할 것도 없이 나일강. 요 위치도 여러분들 알아놔야 돼. 괜히 지도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강. 그 다음에 중국은 황허강이라는 큰 강에서 성립된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강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는 당시 문명들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가 있었느냐? 자, 농경에 적합한 지역이 중요했다. 식물이 자라려면 물이 필요하잖아. 비가 많이 오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비라는 것은 일정하지 않고 뭐 안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큰 강을 이용해서 이제 그 강의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어. 그래서 이 강을 이용해서 비가 아니고 어, 강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는 거를 관계농업이라고. 그러니까 큰 강 유역에 있었던 이 네 개의 문명들은 모두 관계농업이 발전한 지역이겠죠. 그러다 보면 큰 촌락이 형성되었을 것이고, 이 촌락들이 부유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무엇이 성립되느냐? 도시가 성립되게 돼요. 요 도시까지 성립이 될 정도면 하나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개의 도시가 성립될 정도가 되면은 어, 문명이 탄생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인도 문명, 중국 문명은 모두 농업, 그것도 관계 농업이 발전하면서 촌락이 형성되는데 촌락이 커져서 도시가 형성되는 이런 지역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문명이 탄생하다 보면은 도시 말고 어떤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느냐? 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서 한번 봅시다. 먼저 체크를 먼저 해보고 이 문명의 특징을 한번 공통점을 한번 보는 걸로 합시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농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문명의 공통적인 특징이야.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4대 문명의 공통적인 특징이겠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뭐 인도, 중국까지 포함하는.
자, 먼저 아까 얘기했던 관계농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청동기를 사용해요. 청동기는 금속이지. 자, 그러면서 생산이 증대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정복 전쟁이 추진되고 수레와 등 교통수단이 발달해 교역이 증진되었다. 이런 것들도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문자가 발명이 되고, 그죠? 그다음에 사유재산 제도가 성립이 되고 직업이 다양하게 분화하게 되면서 계급이 발생해서 국가가 출현했다. 그죠? 그리고 보통 이러한 문명들은 왕이 있긴 했는데 얘가 왕만 하는 게 아니고 최고 제사장까지 하면서 신권 정치를 펼쳤다.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공통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 당시 문명들의 특징은 관계농업을 대규모로 했고 문자를 사용했고 계급이 존재했고 정치는 신권 정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특징들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그죠? 문명의 산생 보면은 여기 보듯이 문자를 사용했다. 연결이 되죠. 계급이 발생했다. 그죠? 그 다음에 국가가 출현했다. 청동기를 사용했다.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진 않지만 이 문명들은 정치 제도가 신권 정치를 했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관계 농업이 발달했다. 요 6가지를 우리가 어, 생각할 수 있다면 문명의 공통적인 특징, 이 4대 문명의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문명 중에 제일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메소포타미아는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이집트 옆에 있던 문명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당연히 토지가 비옥했겠지. 너무 생산력도 높고. 자, 요게 좀 중요합니다. 지형이 개방적이었다. 그래서 교역이 활발했는데 지형이 개방적이라는 거는 여기저기서 많은 세력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장점은 있겠지. 장점은 교역이 활발해질 수 있겠지.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 뭘까? 외적의 침입이 많다는 거야. 여기저기서 접근이 편하다는 얘기는 그게 교역품을 싸들고 와서 무역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칼을 들고 쳐들어올 수 있는 거지. 돈을 들고 교역을 하러 올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특산품이나 물건을 들고 오지 않고 돈을 들고 오지 않고 무기를 들고 쳐들어온다. 군대를 이뤄서. 그럼 그게 침입이잖아. 그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국가들은 뭐가 문제냐면 이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아.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지.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메소포타미아를 처음 세운 종족은 기원전 3500년경에 수메르인이 문명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든 종족은 수메르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이 문명을 주도하는 민족이 자주 바뀌어.
민족 교체가 많아요. 처음에 뭐 수메르인, 그다음에 뭐 아카드인, 뭐 아무르인, 뭐 계속 바뀌거든요. 왜 그러겠어? 왜 그러기? 생각을 해봐. 외적의 침입이 잦잖아. 그러니까 자꾸 주도하는 그 민족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수메르인이 했겠지. 근데 그 다음에는 다른 민족이 와서 수메르인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메르인 다음으로 나오는 종족이 아카드인이 나오는 거예요. 아카드인은 당연히 수메르인을 쫓아냈겠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애들이 아무르인이 나타나. 아무르인은 얘네들이 세운 국가를 뭐라고 불러냐면 바빌로니아 왕국이라는 것을 건설하는데, 바빌로니아 왕국은 뭘로 유명하느냐? 당시 바빌로니아 왕국을 전성기로 이끌었던 왕이 함무라비 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했대. 그리고 법전도 편찬했습니다. 자, 여기서 함무라비가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했다고 하는데 최초는 아니야. 최초는 그 전에 아카드인 중에 사르곤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통일을 했는데, 이 교과서가 내용이 좀 축약이 되면서 그런 얘기는 없네. 어쨌든 통일한 건 최초가 아니야. 자, 법전도 최초가 아니야. 옛날에는 이걸 최초라고 가르쳤어요. 함무라비 왕은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다. 이게 한 10년 전까지 이렇게 가르쳤는데, 교과서가 이제 내용이 자꾸 바뀌는 거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이지. 함무라비 법전보다 먼저 만든 법전이 나온 거야. 발굴이 된 거야. 당연히 그 전에도 있었겠죠. 아마 뭐 수메르인들도 법전을 만들었겠죠. 근데 그 전에 함무라비 왕 이전에 법전이 나온 게 없었는데 함무라비 왕보다 전에 나온 법전이 계속 발견이 되니까 최초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법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을 봅시다. 자, 수메르인의 국가에서는 왕이 최고 제사자이자 전사로서 신권 정치를 펼쳤다. 내가 문명의 공통점이 신권 정치라고 얘기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신권 정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신권 정치는 왕과 제사장을 한 명이서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랑 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이서 다 해먹는 걸 신권 정치라고 그러지. 왕이 곧 신이라는 거야. 아니면은 왕은 신은 아니지만 신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신권 정치라고 부르지. 근데 이거를 4대 문명은 다 했어요. 안 한 나라 찾는 게 더 빨라. 근데 안 한 나라가 없어. 메소포타미아도 신권 정치. 나중에 이집트 배우면 나오겠지만 신권 정치. 그 다음에 어디야? 중국도 마찬가지 신권 정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수메르인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태음력과 60진법을 사용했다. 자, 수메르인이 중요한 이유는 메소포타미아가 민족은 자주 교체가 되는데 수메르인이 한번 틀을 만들어 놓은 그 특징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족만 바뀌는 거예요. 수메르인이 막 신권 정치하고 태음력이랑 60진법 만들고 나중에 가면은 세기 문자를 만들어서 이걸로 기록을 남겨요. 근데 이러한 특징이 아카드인이 수메르인 쫓아내고 문명을 이어받아도 똑같이 신권 정치하고 태음력 쓰고 60진법 쓰고 세기 문자 기록 남기고 뭐 신전은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만들어.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무르인도 마찬가지고. 바빌로니아 왕국도 신권 정치고 태음력 쓰고 60진법 쓰고 세기 문자 써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지. 수메르인의 국가의 특징만 알고 있으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특징을 대충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변한 게 없으니까.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아카드인 문명이 달라. 아무르인 문명이 달라. 다 달라. 그러면은 아주 골치가 아팠을 텐데, 다행히도, 어,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인의 만들어 놓은 문명의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자, 다시 돌아가서 신권정치 펼쳤다 했고, 태음력 쓰고, 자, 태음력은 뭐냐? 태음력은 달력인데, 자, 음력이라고 보세요. 우리 음력이 뭔지 알죠? 우린 양력을 쓰지만 옛날에는 음력을 사용했잖아. 달을 기준으로 뭐 하는 게 음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음력을 쓴 거지. 대부분의 문명들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그 달이 뭐 보름달이 되고 금음달이 되고 이 간격을 가지고 달을 나누는 게 훨씬 편하니까. 양력을 쓰는 문명은 처음엔 별로 없었어. 양력은 지구가 우리 그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기준으로 1년의 길이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측정하기 어렵지. 우리가 막 뜨고 있는 태양만 딱 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언제다라는 감은 잘 안 오잖아. 물론 뭐 해가 뜨고 지는 그 길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달은 좀 직관적이잖아. 좀만 뭐 며칠만 지나면 막 달이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러니까. 자, 그 다음에 육십진법은 지금도 이 수메르인이 사용했던 육십진법을 아직도 우리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시간 60분이지. 1분 60초지. 이런 게 육십진법이지. 그 다음에 세기 문자로 기록을 남겼다. 세기 문자는 그 점토판에 새긴 거라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거를 세기 문자라고 불러요. 이 촉촉한 점토판에다가 막 쐐기나 그 뭐 송곳 같은 뾰족한 물건으로 새겨놓은 이제 이때는 아직 종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모양인 거지. 그지? 딱 보면 이런 점토판에다가 글씨를 새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미르이는 사후세계보다 지금 이 세상의 행복을 기원하는 현세적 성격이 강한 다신교를 믿었다. 얘네들은 종교를 믿긴 했는데 현세적 성격이 강했어. 현세적 성격이 강하다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은 죽어서 내가 지옥 가냐 천국 가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막 복을 얻는 게 중요해. 그죠? 우리도 사실 종교가 현세적인 게 있고 내세적인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무당한테 구술해서 팔자를 고쳐보자. 이런 건 현세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착하게 살아서 뭐 천국 가자, 지옥 가자. 이러면 아니면 나중에 환생을 해서 뭐더 좋은 걸로 태어나자. 이러면 내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교는 두 가지 종류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현세의 복을 찾느냐, 어, 내세에 좋은 뭐 천국을 가던 지옥을 가건 혹은 환생을 믿으면 더 좋은 걸로 뭐 태어나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성격이 나누어지는 건데 수메르인의 종교는 현재의 복을 비는 현세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점성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막 별자리 점 같은 거 치죠? 개자리, 뭐 사자자리, 사수자리 막 이런 거 가지고 점을 치잖아요. 그거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인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반을 이루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수메르인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질 않으니까. 얘네 지쿠라트라는 건 뭐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신년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수메르인이 처음 만들었어. 나중에 계속 민족은 바뀌지만 뭐 아카드인 이렇게 가는데
다 이 지쿠라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드인과 아무르인에게 계승되고 발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함무라비 법전은 봅시다. 이건 좀 봐줄 필요가 있어. 자,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읽어보면 남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고발한 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형에 처한다. 남을 사형 처하려고 그랬으니까 증거 제시 못하면 그죠? 사형에 처해야 된다.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손을 자른다. 귀족이 자유민의 눈이나 다리를 상하게 하면 금화 1미나를 바쳐야 된다. 부실하게 지은 집이 무너져 집주인이 이런 게 다 법전 내용인 거야. 법전에 적혀 있는 이 돌덩어리에다가 법전을 적어놨는데 법전의 내용은 당연히 세게 문자로 새겼겠지.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의 법이 나오면 아, 메소포타미아구나. 그 중에서도 바빌로니아구나. 그러면 이런 법을 만든 문명의 특징은 뭐냐? 특징이 뭐긴? 수메르인이 다 만들어놨지. 태음력을 사용했고, 60지법 사용하고, 세게 문자 쓰고, 종교는 현세적이고, 점성술이 발전했고. 그런 식으로 연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법전의 특징이 뭐냐? 형벌은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한다. 여기 보면은 귀족이 자유민의 눈이나 다리를 상하게 하면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자유민이 귀족의 눈이나 다리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엔 안 적혀 있는데 법에 이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죽어야 돼. 자유민. 그러면 반대로 자유민이 자유민의 눈이나 다리를 사랑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뽑아버리고 다리를 상하게 하면 절름발이를 만들어. 그것을 기본적으로 보복법이라고 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건 신분이 같을 때고 만약에 귀족과 자유민처럼 신분 차이가 나 혹은 귀족이 노예의 다리를 막 박살을 내. 그러면 그거는 뭐야? 벌금 안 내도 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신분이 같으면 보복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해준다 이렇게 되지만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낮은 신분이 높은 신분을 상하게 했을 때와 높은 신분이 낮은 신분한테 잘못을 했을 때는 또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밖에 없지.